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4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이에요. 다음 중 ERP 도입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인데요. 자, 요거는 정답 3번이죠. 자, ERP는 폐쇄형 이런 거 아니고요. 개방형이에요. 개방형. 상당히 개방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이에요. 네, 다른 보기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하시고요. 2번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정답은 4번. 네, 이렇게 긴 문장이라도 이런 각 시스템별 이런 것들 통합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각 시스템별로 이런 것들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내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들은 읽어서 눈에 좀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텐데 포인트 되는 것들, 이제 오답이 나오는 유형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길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바로 찍어내시면 됩니다. 3번 다음 중 ERP의 발전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MRP1, MRP2, ERP 확장형 ERP에서 정답 4번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발전 과정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숙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4번 다음 중 ERP 구축 절차를 바르게 나타낸 거. 자, 분석, 설계, 구축, 구현. 기본적인 문제 나왔습니다. 분설, 구현 4번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 그리고 각각 내용에 들어가 있는 그 분석 단계에서는 에이지즈 분석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파악을 해주셔서 외워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5번 다음 중 ERP 시스템의 도입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네, 정답은 정답 1번 부문 최적화. 이게 틀렸어요. 각 업무별 각각의 업무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해요. 통합 개념을 좋아합니다. 부문 최적화 달성이 아니고요. 통합적인 업무 최적화겠죠. 정답 1번이고요. 6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서에 의한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인데요. 자, 목적 적합성에 관련된 거는 적시성,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이런 게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적시성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거, 적시성. 요게 나왔습니다. 목적 적합성에 있는 세 가지 특성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1번은 표현의 충실성 이런 것들, 2번은 중립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7번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요거는 한국주는 울산 공장에서 진입로 개선을 위해 하천을 통과하기 위한 다리를 놓기로 하면서 공사 시작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대한건설에 당좌 수표를 얼마인가요? 일시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100억, 100억 원을 발행해 지급한다. 오,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은 정답 4번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 네, 이렇게 해서 정답 골라내시면 되고요. 8번 다음의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인데요. 정답은 8번의 2번. 요거 유동성 장기 부채. 네, 요건데요. 자, 이게 이 빌리는 시점에서는 장기 차입금인 경우가 이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장기 차입금. 자, 빌린 시점과 갚는 시점이 현재에 만약 2018년도 10월, 2월 말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기점으로 해서 자, 차입금과 갚는 시점이 1년 이상일 경우에 만기일이 1년 이상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장기 차입금일 경우에 처음에는 그 1년 이내 갚는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되는 유동부채가 아니라 그 비유동부채로 뒀다가 장기 차입금 계좌로 뒀다가 그 만기일 시점이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가 이제 장기 차입금이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에 그거를 유동성 장기 부채 계정으로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부채라는 말이 있지만 비유동 부채가 유동성 부채로 간 거기 때문에 얘는 유동 부채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달라요. 그래서 유동 부채고 3, 4번 같은 경우 비유동 부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정 과목 성격이 다른 거는 2번이 유동부채예요. 다른 건 다 비유동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9번 다음은 이번 회계 기간 중 차입금 계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차입금 계정에 표시된 내용에 근거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요거 T 계정인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차입금 T 계정인데 차입금은 부채 계정이죠. 그래서 부채는 이제 발생되는 게 오른쪽이니까 정기 2월 된 건 차입금이 발생된 게 넘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현금 3,000원이 발생한 건 차입금이 발생한 거예요. 부채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3번인데요. 자, 1월 22일 거래 현금이 들어온 거래로 인해서 자산이 감소한 게 아니고요. 현금은 늘었어요. 증가했어요. 부채는 감소했죠. 자산은 증가, 부채도 늘어난 경우 이런 거죠. 그래서 자산이 지금 감소가 아니라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현금이 들어왔지만 부채는 늘어난 거. 그래서 정답 3번이 틀렸어요.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번 추 미래의 제품 개발과 관련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의 회계 자료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될 때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설명 중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1번 항목 C의 경우 4,000원은 개발비로 구분된다인데요. 자, 요거는 경상 개발비예요. 자,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요 부분이 개발비로 들어가려면 경제적 효익의 발생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B번 같은 경우가 이제 개발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기초 연구 단계 2,000원 요것도 단계 비용으로 쓰시면 되는 부분. 연구비나 개발비, 연구비로 할까요? 연구비로 해서 이것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자, 설명 적절한 것은 정답이 C네요. 경상개발비는 비용 계정으로 손익계산서의 단기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다른 것들은 틀렸어요. 그래서 C는 경상개발비, B는 개발비 이게 틀렸고 그리고 항목 A와 B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된다는 거 아니고요. B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번은 정답이 3번이고요. 11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인데 자, 정답 4번이죠. 재산세. 재산세는 유형자산이 취득된 후에 그 재산 가치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니까 재산세는 취득원가가 아니라 취득 후에 발생되는 거죠. 4번이고요. 다른 것들은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라는 거 눈에 넣어주시고요. 12번 무형자산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거 다 무조건 무형자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식별 가능하고 그 자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형자산으로 두고 있는 거고요. 화폐성 자산 이건 해당되지 않아요. 비화폐성 자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라번은 틀려요. 라 걸러내시고 가나다 골라낸 게 12번, 4번 해당됩니다. 그래서 12번은 4번이 정답이에요. 무형자산의 그 인식요건 3가지 기억 꼭 해주세요. 13번 다음에 자본 항목 중에 주주와의 자본 거래로 인해 발생한 항목이 아닌 것은인데요. 자, 자본 항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요 3가지가 자본 거래로 인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1, 2, 3번 해당되지만 4번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 무계획이죠. 그래서 자본거래로 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13번은 4번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4번 식품가공업을 하는 주 생산성은 원재료인 쌀가루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총 매입액은 300만 원 중 일부인 200만 원을 12월 20날에 선지급했어요. 선지급했어요. 실제 원재료 입고일은 2018년도인데 차기인데 단기에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날에 생산성이 수행해야 할 회계 처리는요. 성급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식품 가공업을 하는데 원재료인 부분이라서 영업과 연관된 거죠. 영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성급
적금 계정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 대변으로 해서 나간 걸로 한 4번과 같은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14번은 정답이 4번이에요. 선급금 200, 현금 200 이렇게. 정답은 4번이고요. 15번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 등을 기술할 때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적당한 용어는요. 자, 경제적 효益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익 금액을 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3번 거래와 관련해 발생할 거나 발생할 거래원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서 신뢰성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16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성 본부주의 2018년 1월 15일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시오 인데요. 자, 첫 번째로 2017년도 10월 5일 날 50만 원에 취득했고요. 그리고 자, 2018년도 1월 15일에 54만 원에 처분했어요. 자, 단기매매증권은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을 기말에 항상 그 손익을 계산을 해서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가치대로 결산시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요거와 요거 거래가 일어나기 중간에 요거 46만 원의 그 공정가치 평가가 한 번 있었네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으로 고쳐서 푸셔야 정답이 나와요. 2017년으로 해서 보시면 자, 2017년도에 50만 원을 취득했으나 2017년 12월 결산 때 공정가치 하락이 됐기 때문에 현재의 단기매매증권 장부가액은 46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분이 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 54만 원에 처분이 됐기 때문에 총 8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8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8만 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예요. 17번 주창조의 2018년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처리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손익계산서상 비용 항목 중 기계장치와 관련된 2018년도의 모든 비용이에요. 감가상각비 이외의 처분 손실까지도 다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처분 손실을 다 구해볼 텐데요. 자, 기초, 기말 이렇게 있고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170에서 190으로 늘었네요.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부분이 20만 원 늘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단 2018년도 기중에 기계장치 중 일부를 210만 원에 매각 처분하였다인데요. 자, 취득가액이 3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요. 자, 감가상각비. 자, 70만 원이 더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정보 1번. 단 이후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70만 원의 감가상각비로도 계상됐구나라는 걸 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210만 원의 매각 처분하였다인데요. 자, 이때 자, 처분 손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자,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외한 230만 원이 현재 장부가액이거든요. 장부가액이 230인데 210만 원에 처분했으니 20만 원 손해봤죠. 그만큼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처분 손실이 발생했네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비용 정보를 파악하시면 되고 다 플러스 해주시면 단기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110만 원.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17번은 정답이 110만 원. 이렇게 해서 단기의 모든 비용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기의 문항들을 뜯어보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네, 110만 원이 정답이고요. 1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이거 재화의 수입, 공급 용역의 공급은 되지만 용역의 수입은 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니죠. 그래서 4번 요거는 그냥 외워서 푸셔야 되는 문제. 용역의 수입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18번에 4번이고요. 19번 다음 주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인데요. 자,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이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른 보기들은 눈으로 좀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20번 다음 중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수출이나 외화 획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영세였습니다. 그래서 면세 아니에요. 영세.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21번 다음 중 영수증이나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자, 간이가세자 해당 없고요. 면세사업자도 계산서 발행하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대상자 아니고요. 자, 직접 수출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 쪽이 직접 수출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내국 신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꼭 해야 되지만 직접 수출하는 경우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1, 3, 4번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수입제어의 세관장 요 부분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은 정답 2번이고요. 22번 다음 중 법인세 과세표 및 세액신고서의 필수적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표 그리고 세무조정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맞지만 자산명세서는 해당 안 되죠. 네. 요거 해당 안 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이것들이 필수적 첨부 서류였어요. 제가 자산명세서는 해당 안 돼요. 22번의 정답 2번 꼭 외워두시고요. 23번 법인세법의 조세 정책 목적상에 일정한 한도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퇴직급여도 직원 퇴직급여는 한도가 없지만 임원 퇴직급여 임원은 많이 받기 때문에 한도를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접대비 같은 경우도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감가상각기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을 많이 해서 그 세금을 적게 내면 안 되니까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4번은 해당이 되지만 복리후생비 비용 관련된 것들 요건 한도를 딱히 주지 않고 있어서 자, 요거는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3번은 정답이 3번이에요. 24번이에요. 다음 보기 자료에 의해 주창조의 부가가치세 제2기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인데요. 주창조의 부가가치세 제2기 매입 거래 내용은 가나다. 다음과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좀 잘 계산해서 푸시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공급 가액의 합계. 매입세는 공급 가액의 합계이고요. 자, 부가가치세잖아요. 그 매입세액이니까 여기에 10% 계산한 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35만 원이니까 10% 가해사는 자 35,000원 이렇게 나오고요. 자, 나에서는요. 위 매입세원 계산서에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 수리비의 공급가에 4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4만 원의 10%인 4,000원만큼은 매입세 불공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요건 마이너스로 하시면 되고요. 다 같은 경우는요. 자, 도서구입은 면세죠.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없어요. 계산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해당이 없네요. 자, 그럼 35,000원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4,000원을 빼주면 31,000원이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매입세액 31,000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매입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계산 문제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 파악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런 면세인 것도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25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하는 용어를 쓰시오.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당해 법인의 회계연도에 따르게 되는데 이를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라고 한다. 자, 사업연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즉 법인의 정관상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연도가 바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된다. 사업연도를 단위로 하여 매 기간 법인세가 과세되며 그 기간은 우리 1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사업연도 이것도 주관식에 잘 나왔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26번 법인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쓰시오. 재무회계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부터 수익비용과 임금송금의 차이를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 그래서 이를 통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간접법에 의한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 세무조정이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거. 세무조정. 네. 26번은 정답이 세무조정.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네, 27번 주무릉의 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가공원가. 자, 가공원가이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에다가 제조 간접비 더해주시면 가공원가예요. 그래서 재료비는 다 빼주시면 됩니다. 직접 재료비 빼주시면 돼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 들어가니까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2,000원 제조 감독자 임금 들어가고요. 간접 재료비 들어가고 소모품비도 들어가겠죠. 전력비도 제조 간접비, 감가상각비 들어가고 광고 선전비 해당 안 되고요.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네, 다 더해주시면 3,000원, 3,500원, 3,800원에 5,000원, 5,400원. 네, 정답 3번 5,400원 이렇게 됩니다. 네, 정답 3번이고요. 의심스러우시면 계산기를 두들겨보시고. 근데 계산기는 꼭 진짜 좀 습관적으로 간단한 거라도 꼭 해보세요. 저는 풀어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28번 다음 항목 중에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기입될 수 있는 항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제공품 계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초 제공품, 차변, 기말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네, 여기 그리고 여기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렇게 했을 때 해당 안 되는 거는 원재료 구입비네요. 구입비가 아니라 소비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 쪽에 해당되는 단기 원재료 소비액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원재료 구입액이 해당이 안 됩니다. 원재료 구입액은 원재료 계정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쪽에 차변 계정이에요. 29번 주 고려의 회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개당 제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인데요. 자, 되게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자, 변동원가 계산에서의 제품 원가의 포인트는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제품 원가에 들어가지 않는다예요. 기간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당인데요. 개당으로 주어졌어요. 제품 제조 원가 쪽에 다 생산 단위당으로 주어서 상당히 친절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하시면 돼요. 직접 재료 원가,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42원에 38원, 10원 다 더하면 90원 되거든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 포인트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제품 원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거든요. 변동 원가 계산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하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0원, 정답 2번으로 해서 쉽게 푸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30번 주 백제는 원가 계산을 위해 종합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기회 제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고 기초 제공품 수량은 없다. 그리고 직접 재료 원가가 23만 원, 공정 초기 모두 투입됐고요. 가공 원가가요. 가공 원가가 36만 원,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건데 기초제공품이 없어서 평균법하고 똑같이 구하시면 되도록 좀 편하게 나왔어요. 그랬을 경우에 기말제공품 가공원가는 얼마인가인데요. 자, 일단은 물량의 흐름을 파악을 해보면, 자, 제공품 계정을 그리고, 네, 기초가 0이에요. 기초 0이고, 단기 완성이라고 할게요. 단기 산출량이 1,500이고요. 단기 착수죠. 네, 그리고 기말이 500개. 그런데 완성도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 6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2,000개의 물량이 나왔구나, 흘러갔구나. 그래서 물량 흐름 파악하신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구하실 건데요. 자,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원가이기 때문에 가공원가 부분만 이렇게 그릴 거고요. 그리는 건 아니고, 네, 가공원가 부분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건데요. 자, 기초가 어차피 0이라서 평균법하고 동일했고요. 자, 단기 완성된 거 1,500.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요. 500에서 60%이기 때문에 300개. 그래서 가공 원가는 총 1,800개의 그 완성품 환산량이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가공 원가가 36만 원이라서 자, 네, 바로 그냥 3, 4번을 바로 갈까요? 3, 4번. 네. 자, 36만 원을요. 1,800으로 나눠서요. 단위당 원가 200원을 20을 구했어요. 20인가요? 20을 구했고요. 네, 20 맞네요. 20을 구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은요. 품의 가공 원가. 300개. 자, 요 300개. 완성된 거 300개 곱하기 단위당 원가 20. 6만 원인가요? 그래서 정답은 기말 제공품 가공 원가는요. 6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라서요.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도 기초제공품이 0개였기 때문에 많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평균법처럼 풀어주셨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내용 풀어봤고요. 네, 31번인데요. 네, 주설학은 표준원가 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준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직접 노무 표준 시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인데요. 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직접 노무 표준 시간. 야, 여기서 생각나는 거 여기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입률. 여기에 해당되는 요거가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직접 노무 표준 시간 요거죠. 요거 구하라는 얘기고요. 자, 요거는 뭐 불리한 차, 유리한 차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세 개의 뭐 실제, 예산, 그리고 표준 이렇게 놓고 풀지는 않고요. 포인트 되는 것만 잡아서 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거. 실제 생산량은 800개니까 800개 해주시면 되고요. 800개에 예산으로 잡은 거에서 직접 노무 표준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개랑 3100시간이고요. 자, 요거를요. 3100시간을 100시간 동안 1000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시간당 3.1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800 곱하기 3.1 이렇게 곱해 주시면은 248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간당 3.1개
3.1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직접 노무 표준 시간 3.1시간을 곱해서 2,480원을 도출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480시간.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 되는 것만 뽑아서 푸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정답 2,480시간이었고요. 32번 출무릉은 단위당 판매 가격이 2,000원인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생산과 관련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판매량은 몇 단위부터 시작되는가? 자, 우리 여기선 일단 구해야 되는 거는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이익이 발생하는 판매량이 시작되는 점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자, 판매 가격 단위당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분의 고정비거든요. 시계 그대로 대입하면요. 75만 원을 2,000원에다가 변동비 1,000원을 뺀 1,000원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750개가 되는데 얼쑤 좋다고 750개를 적으시면 틀리고요. 750개가 손익분기점이니까 이익이 하려면은 751개가 팔려야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751. 이걸로 적으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야비했던 것 같아요. 왜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고 하지? 돌려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원가 쪽 부분은 상당히 푸는 문제가 많으니까요. 손으로 열심히 써보시고 개념 헷갈리지 마시고 푸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번 시간도 그럼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